제31장 꿈의 여신. 이튿날 아침 스트업은 플래스크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왕대공, 이런 묘한 꿈을 꾼 건 처음일세. 저 늙은이의 뼈다리 말이네. 나는 그걸로 걷어 차인 꿈을 꾸었어. 나도 다시 차주려고 했더니 여보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나? 내 다리도 보기 좋게 빠져버렸단 말일세. 그리고 말이야, A협은 피라미드처럼 떡 버티고 앉았고 나는 바보처럼 계속 그에게 덤벼들고 있었단 말일세. 그런데 말이야 플래스크, 꿈이란 기묘하기 마련이지만 그렇더라도 더 이상한 건 말이야. 나는 그때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었는데도 뭐 A협에게 이렇게 걷어차였다고 해서 그걸 모욕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고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이었어. 그렇게 떠들 건 없어. 이건 의족이고 진짜 다리로 차인 건 아니니까 하고 말일세. 산 다리로 얻어맞은 것과 죽은 다리로 얻어맞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플래스크 자네 손에 맞는 게 지팡이로 맞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화가 나는 것이라 말일세. 살아있는 모욕이란 살아있는 몸에서 오는 걸세. 아닌가? 여보게, 결국은 말일세, 나는 을빠진 발을 그 저주할 피라미드에 부딪히고 있는 동안 내내 앞뒤가 안 맞게 들릴지 모르나 계속 이런 걸 생각했다네. 저 늙은이의 다리는 결국 지팡이가 아닌가? 고래뼈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장난으로 부딪힌 거야. 고래뼈를 건드려 본 거지. 찼다는 건 신뢰된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라거나 좀 보라고 그 뾰족한 발끝으로 말이야. 무척 귀여운 발끝이 아닌가? 커다란 농사꾼의 발에 걷어차였다면 확실히 큰 모욕이 되었겠지만 이런 모욕은 털끝만큼도 대수롭지 않단 말이야. 하고 말일세. 그러나 플래스크, 이제부터가 그 꿈의 익살스러운 장면일세. 내가 열심히 피라미드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으려니까 오소리처럼 털이 난 꼽주 도깨비가 내 양 어깨를 움켜쥐고 획 돌리면서 너 뭘 하는 거야 하더란 말이야. 굉장히 무섭더군. 뭐라 말할 수 없는 낯빛이더란 말일세. 그래도 간신히 무서운 누르고 내가 뭘 하느냐고? 그게 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꼽주. 너도 걷어 차이고 싶어? 하고 쏴주었다네. 그런데 플래스크, 어떻게 된 걸까? 내가 그 말을 끝낼까 말까 했을 때 그놈의 궁둥이를 내게 돌리고 너덜너덜한 옷 같은 해초를 줄줄 끌면서 주저앉더란 말이야. 그런데 글쎄 들어보게나 내가 뭘 보았냐 하면 놀랍지 않은가? 궁둥이에 가득히 색침이, 이 색침은 감은 밧줄을 푸는 뾰족한 쇠바늘입니다. 감아있는 밧줄을 푸는 뾰족한 쇠바늘. 그 색침이 거꾸로 꽂혔더라 말일세. 그래서 나는 다시 생각을 고쳐 너를 차는 건 그만두겠다 라고 했다네. 그러자 그놈이 과연 스톱이로군 현명한데 하고 마치 굴뚝에서 빠져나온 마귀 한 놈처럼 잇몸을 질근질근 씹듯이 계속 중얼거리더라 말일세. 좀처럼 스톱 현명해 하는 걸 그만둘 것 같지 않기에 나는 숫자 다시 피라미드를 찰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네. 한데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그놈이 차지 마! 고함을 치더군. 아니 자네 어떻게 되었나? 말했지. 그랬더니 그놈이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야. 이봐, 모욕이란 걸 좀 생각해 보세. 즉 A허브 선장이 스톱 자네를 찼단 말이지? 나는 대답했네. 그렇고 말고 여보게 바로 여기를세. 그러자 그놈이 좋아. 그런데 그 뼈다리로 찬 거겠지? 말하더란 말이야.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네. 그러자 그래서 말이야 현명한 스톱, 뭐가 화가 났단 말인가? 악의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송진투승의 싸구려 소나무 의족으로 찬 게 아니야. 아니지 스톱, 자네 높은 양반한테 깨끗한 뼈다리로 차인 걸세. 명예롭지. 나는 명예라고 생각해. 스톱 들으라고. 옛날 영국에선 제후들이 여왕에게 칼등으로 맞고 기사 자기를 받는 걸 명예로 생각했지. 그러니 스톱, A협에게 걷어차여서 의젓한 사람 취급을 받았으니 그걸 자랑으로 아는 게 어때? 잘 기억해 두라고. 이 사람에게 차이다니. 한 번 차이면 하나의 명예가 되는 걸세. 그걸 되찾주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일세. 스톱, 자, 저 피라미드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묘하게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리더군. 나는 코를 골면서 돌아 누웠네. 그때 나는 해먹 속에 있었다네. 이봐 플래스크,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는걸. 하지만 좀 어이없군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플래스크, 난 그것으로 배운 게 있네. 보게나. 저기 A허브가 서서 곁눈질로 이물 앞쪽을 보고 있네. 플래스크,
우리 뭘 하면 좋은가 하면 말일세. 저 늙은이를 혼자 있게 하는 걸세. 뭐라고 하든 말대답 따위를 하는 게 아닐세. 자, 보게. 뭔지 고함을 치고 있네. 들어보게나. 어이, 돛대 꼭대기에서 망보는 자들 조심해라. 고래가 나왔어. 흰놈이 보이거든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라. 블레스크,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이상한 데가 있지 않나? 흰 고래라잖아. 들었겠지? 응?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네. 블레스크 조심해. 에이허브의 머릿속엔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고 있네. 그러나 쉿, 이리로 오고 있네. 예. 31장이 끝나고 제 3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의 제목은 고래학입니다. 고래학. 우리는 이미 대담하게도 큰 바다로 나와 있었다. 머지않아 해안도 보이지 않고 항구도 없는 그 망망한 바다 속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선체가 해초로 덮인 피코드호가 조개 껍질이 달라붙은 커다란 고래의 몸통과 함께 몸부림치기 전에 우선 서막으로 고래에 관한 온갖 특수한 사실과 문헌을 환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 것이다. 지금 나는 고래 종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시도하는 것은 이른바 혼돈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려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우선 최근의 고래 군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보라. 동물학의 여러 분야 중 고래학이라 명명된 것만큼 복잡하고 갈래가 많은 것은 없다. 스코스비 선장은 1820년에 말했다. 가령 나에게 힘이 있다 해도 고래를 그 종류와 속으로 나누는 올바른 분류법을 깊이 연구하고 싶지는 않다. 이 동물 향유고래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한없는 혼란이 있을 뿐이다. 빌 선이, 배에 타는 의사죠. 빌 선이는 1939년에 말했다. 청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다를 향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란 불편하다. 고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뚫을 수 없는 막으로 끝난다. 가시덤불에 차있는 분야, 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여러 설은 쓸데없이 우리 박물학자를 괴롭힐 뿐. 앞에 1939년은 아마 1839년을 잘못 인식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큐피에와 존 헌트, 레슨 등의 동물학 및 해부학의 군의자들이 고래에 대해 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이란 실로 빈약하지만 문헌은 상당한 수에 이르고 고래학, 곧 고래에 관한 학문도 조금은 존재한다. 옛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가든 소가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또는 육지 사람이든 바다 사람이든 고래에 관해 말한 사람은 내용과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으로 많았다. 그중 몇 사람을 들면 성서의 여러 저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리니, 알드로 반디, 토마스 블라운경, 게스너, 레이, 린네, 론델레티우스, 윌러브이, 그린, 아르테디, 시발드, 브리슨, 마텐, 라세페너, 모나테르, 다마레, 큐비의 남자, 프리데릭 큐비에, 존 헌트, 오웬, 스코비스, 빌, 베네트, 로스 브라운, 미리엄 코핀의 저자, 올렘스테드, 치버 신부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사람들이 쓴 것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앞에서 인용한 문구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이 고래에 관한 제자들 중 오웬 이후의 사람들만이 산 고래를 보았고 작사를 손에 들고 고래잡이를 천직으로 삼은 사람은 스코스비 선장 단 한 사람이었다. 이 스코스비 선장은 영국 북빙양 항해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린란드 고래, 다시 말해서 참고래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최고 군의자이다. 그러나 스코스비는 향유고래, 그린란드 고래는 향유고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고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히 여기서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린란드 고래는 해양의 옥좌를 찬탈한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큰 고래도 아니다. 그런데도 예부터 줄곧 그린란드 고래에 대한 그의 주장이 우세했고 또 향유고래는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데다 요즘에도 소수의 학술 분야나 고래 항구에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찬탈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날의 대시인들이 고래를 묘사한 것을 보아도 그린란드 고래가 완전히 그 밖의 고래를 누르고 해양의 왕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왕권이 선포되는 날이 왔다. 이것은 체링크로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여 모두 들으라. 그린란드 고래는 퇴위하고 이제 위대한 향유고래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단 2권의 책만이 살아있는 향유고래에 대하여 소개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것은 빌과 베네트의 책이다. 둘 다 당시의 영국 남양 포경선의 선의였는데 정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책에서 향유고래를 기술한 독자적인 부분은 당연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시종 일관,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술되긴 해서도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과학에서건 시에서건 향유고래는 문헌 속에 덧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껏 잡힌 다른 고래의 무리와는 그 종류가 달라 그의 전설은 아직 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객관적으로 밖에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고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자세한 점은 후세 사람들의 노력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룬 지식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나 자신이 이제부터 빈약 하나만 시도해 보기로 한다. 완벽한 것을 약속할 수는 없다. 인간이 하는 것을 완전하다고 상상했다면 그 상상의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다.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고래에 대해 세밀한 해부학적 기술도 또 그 밖의 어떠한 기술도 하지 않겠다. 다만 고래학의 개통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설계자일 뿐 건축가는 아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방대한 일이다. 우체국의 편지 분류계의 일도 이에 비할 바 아니다. 고래를 쫓아서 바다 속까지 기어들어가 손을 뻗쳐 세 개의 골기역, 늑골, 골반이라고 할 만한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의 코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나라는 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욥기에서의 엄한 질책이야말로 실로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 고래가 그대와 계약을 하려는가? 보라, 그 희망은 허사다. 그러나 나는 도서시를 헤매고 다녔고 대양을 항해한 일도 있다. 이 두 손으로 고래를 대했어야 했다. 열성을 갖고 일에 임하자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고래학의 불확실성, 미결정성은 이미 그 입문에 있어서 다음 사실, 다시 말해서 어느 방면에서는 아직도 고래가 물고기인지 아닌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분명하다. 린네는 1776년의 자연계에서 이런 이유로 고래를 물고기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는 바로는 1850년에 이르기까지 린네의 단호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상어나 청어, 대구들도 여전히 고래와 같은 바닷속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고래를 어족에서부터 추방하고 싶은 이유로서 린네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온혈, 이판 심장, 폐장,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 구멍이 뚫린 귀, 유방을 갖고 젖을 먹이는 암컷을 찌르는 페니스. 그래서 결국은 자연의 올바른 법칙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게 단정한다고 했다. 나는 낸터킷의 시메온 메이시와 찰리 코핀에게 물어보았는데 나와 함께 항해했던 일이 있는 이 두 사람은 모두 거기에서 말한 이유들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찰리는 무리하게도 그것은 모두 엉터리라고까지 했다. 아무튼 논쟁은 뒤로 미루고 나는 고래가 물고기라는 옛날부터의 입장이며 요나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결정해야 할 문제는 고래가 내장의 어떤 특징 때문에 다른 어족과 다른가 하는 점이다. 린네는 위와 같은 항목을 들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어류는 폐가 없고 냉혈인데 비해서 고래는 폐가 있고 온혈이라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고래의 외형적인 특징을 근거로 해서 후시에 이르기까지 잘못이 없는 정의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간결하게 말한다면 고래란 수평의 꼬리를 지니고 물을 뿜어대는 물고기이다. 이것이 정의다.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방대한 사색의 결과이다. 해마의 물뿜기는 고래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지만 해마는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서 전자는 후자와 짝이 되어 더욱 유력한 것이 된다. 누구나 다 알아차렸겠지만 육지 사람들의 눈에 친숙한 모든 물고기는 수평의 꼬리를 갖지 않고 반드시 수직, 다시 말해서 상하로 선 꼬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물을 뿜는 물고기류에서는 꼬리의 모양은 엇비슷한데 항상 그것이 수평이 되어 있다.
바로 앞서던 고려의 정의에 입각하여 나는 낸트킷의 쟁쟁한 박식가들이 고래로 규정한 어떤 바다 생물을 레비아단의 동족으로 넣으려고 한다면 결코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최근까지 학계에서 고래와 다른 종의 물고기라고 한 것을 고래와 관련시키지도 않겠다. 따라서 작더라도 물을 뿜고 수평인 꼬리를 가진 물고기는 이 고래학의 구조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래족 전체에 대한 대분류를 시작한다. 첫째, 나는 고래를 그 크기에 따라 세 개의 기본적인 권으로 나누고 그것은 또 장으로 세분했다. 책처럼 나누네요. 그에 따라 고래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총망라하게 된다. 1. 이절판 고래, 2. 팔접판 고래, 8절판 고래, 3. 12절판 고래. 그 세 권의 전형적인 고래로서 2절판에는 향유고래, 8절판에는 범고래, 12절판에는 참돌고래가 있다. 2절판에 속한 고래들을 여러 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향유고래, 2. 큰고래, 3. 등 지느러미가 큰 멸치고래, 4. 곱사등이고래, 5. 긴수염고래, 6. 유황고래가 그것이다. 제1권 2절판 제1권 제1장 향유고래. 옛날 영국에서는 트럼파고래, 피스트고래 또는 모르머리 고래 등으로 막연히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 프랑스어로 까샬로라 하는 것이고 독일어로는 포트피시이며 어려운 말로는 매크로세플러스이다.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주민이고 고래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며 외관이 가장 장려하고 그리고 저 귀중한 경뇌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 가치가 가장 높은 고래로 꼽힌다. 그 고래의 여러 가지 특성은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쓰고 싶은 것은 그 명칭에 관한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엉터리이다. 수세기 전까지 이 향유고래는 그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 기름은 우연히 해안에 밀려 올라온 것에서 얻어지는 형편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이 경뇌유는 당시의 영국에서 그린란드 고래 또는 큰 고래라고 불렀던 것에서 믿어졌던 모양이다. 더욱 이 기름은 경뇌유란 의외의 첫 음절, 정액이 나타내듯이 그린란드 교회의 정액으로 생각되었다. 또 당시는 이 기름이 참으로 귀중해서 등불용으로는 쓰지 않고 페인트용 또는 약용으로 썼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1온스의 대황을 사듯 약종상에서 구입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뇌유의 본질을 알게 된 후에도 원래의 이름이 상그레에서 그대로 쓰였는데 내 생각에 이는 그 고래가 희귀하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그 가치를 올리려고 한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다가 끝내는 이 경뇌유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고래에게 그 호칭이 붙어지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제1권 2절판 제2장 큰 고래. 인간에게 최초로 쉴 새 없이 쫓기던 이 고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유서 깊은 고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고래는 고래 수염과 특히 고래기름이라는 하급기름을 산출한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고래, 그린란드 고래, 검은 고래, 왕고래, 참고래, 큰 고래 따위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무수한 호칭을 갖는 종이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애매하다. 그러면 내가 이 제2장에 넣은 고래란 어떤 것인가? 즉 영국의 박물학자가 말하는 그레이트 미스티세터스, 영국의 포경업자가 말하는 그린란드 고래, 프랑스 고래잡이가 말하는 발레르 오디네르, 스웨덴인이 말하는 그롤란드 월피시이다. 이것은 2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네덜란드인과 영국인이 북빙양에서 쫓고 미국 어부가 인도양과 브라질, 북서해양 지방 및 기타 큰 고래 유영지라고 이름 붙인 세계의 여러 바다에서 쫓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그린란드 고래와 미국 사람의 큰 고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모습에 관한 것은 거의 일치하며 현자에게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사항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박물학 방면이 못마땅할 정도로 복잡해진 것은 언제나 참으로 애매한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끝도 없는 세목으로 나누어 말하기 때문이다. 이 큰 고래에 대해서는 뒤에 향유고래를 밝히는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제1권 제3장 멸치고래. 여기서는 등 지느러미, 높은 물뿜기,
롱존 등으로 불리는 엄청나게 큰 고래를 다루는데 이것은 어느 바다에나 거의 나타난다. 뉴욕 항에서 취항하여 대서양을 건너는 승객들이 가끔 멀리서 물 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멸치고래다. 이 고래는 길이가 길고 수염은 큰 고래와 비슷하지만 몸통 둘레가 덜 굵으며 빛깔도 더 엷어서 올리브색에 가깝다. 복잡한 큰 주름살에 접힌 그 커다란 입술은 닷줄 같이 보인다. 등 지느러미 고래라는 이름까지 붙게 한 지느러미는 장대하고 독특한 모양이어서 특히 눈길을 끈다. 이 지느러미는 길이가 3, 4피트로서 등의 뒷부분에서 뿔처럼 곱게 서서 그 끝이 극히 날카롭게 뾰족하다. 이 고래의 다른 부분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이따금 이 지느러미 많은 수면에 뾰족하게 돌출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바다가 잔잔하고 잔물결이 희미하게 둥근 무늬를 그리며 일고 있을 때 해시계의 바늘처럼 이 지느러미가 솟아 잔물결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면 소용돌이 치는 물의 동그라미는 날짜를 가리키는 바늘과 시간의 선이 새겨진 해시계의 글자판처럼 보인다. 이 아하즈라 말은 기원전 8세기 유대 왕입니다. 해시계를 만들었다는 왕입니다. 이 아하즈의 해시계에서는 이따금 그림자가 거꾸로 돌기도 한다. 이 고래는 때를 지어 살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 고래도 고래가 싫은 모양이다. 매우 수줍어해서 언제나 혼자 헤엄친다. 저 멀리 떨어진 어두운 수면 위로 느닷없이 떠오르기도 한다. 꼿꼿이 서서 높이 뿜어 올리는 한 줄기 바닷물은 사람을 싫어해서 거친 덜에 꽂혀 있는 창과도 같다. 또한 그것은 인간으로부터의 모든 추격을 비웃을 정도로 놀라운 힘과 속도로 헤엄을 친다. 이것은 다루기 힘든 추방당한 카인과 같은 고래다. 그 증거로서 등에 해시계의 바늘을 지게 된 것이 아닐까? 입속에 고래 수염을 갖고 있어서 이 고래는 종종 큰 고래와 함께 이론상 수염고래, 다시 말해 고래 수염을 가진 같은 족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 수염고래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코 넓은 고래, 주둥이 고래, 꼬치고기 머리고개, 흑고래, 아래턱고래, 칼끝고래 등이 어부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수염고래의 호칭에 대해서는 꼭 말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명명법은 어떤 종류의 고래에 대해 언급할 때는 매우 편리하지만 애당초 고래 수염이니 혹이니 지느러미니 이빨이니 하는 식으로 고래를 분류하려는 것은 설사 고래 몸통을 나누어 분류하는 방식보다는 고래학의 규칙에 더 잘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용없는 헛일이 된다. 왜냐하면 고래 수염, 혹, 등, 지느러미, 이빨 등과 같은 특징은 보다 본질적인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고래들 사이에 뒤섞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향유고래와 흑고래는 모두 혹은 있지만 유사점이라고는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 흑고래와 그린란드 고래는 똑같이 고래 수염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도 유사점은 없다. 또 그 밖의 특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래의 구조는 이렇듯 여러 종에 있어서 불규칙하다. 그 종류 하나하나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고립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총체적인 계통을 세우려는 노력을 비우는 것 같다. 이 암초에 걸려서 모든 고래학자들은 난파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고래의 내부를 해부하면 올바른 분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를테면 그린란드 고래를 해부해도 그 고래 수염 이상으로 현저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던 고래 수염만을 갖고는 결코 그린란드 고래를 바르게 분류할 수는 없다. 가령 여러분들이 갖가지 고래의 창자 속으로 내려가 몸소 들여다본다 해도 이전부터 분류의 기준으로 꼽았던 외부 특징의 50만 분의 1만큼도 좋은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서 용감하게 구분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지학적 방법을 채택한 것인데 아무튼 이것은 실용적이므로 유일하게 성공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1권 제4장 곱사등이 고래. 이것은 북미 해안에 가끔 나타난다. 그 근처에서 곧잘 잡혀 항구로 끌려온다. 장사꾼처럼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는 형태이다. 또한 코끼리 고래라거나 성고래라고 불러도 좋다. 아무튼 흔히 불리는 곱사등이 고래라는 이름은 그것을 다른 고래와 구분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향유고래도 훨씬 작긴 하지만 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래의 기름은 그다지 고급이 아니다. 고래 수염은 있다.
고래 중에서도 가장 놀기 좋아하고 쾌활해서 대체로 다른 고래보다 명랑하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논다. 제1권 제5장 긴 수염고래. 이 고래에 대해서는 이름 이외엔 거의 알지 못한다. 나는 케이프 호원의 항구 밖 멀리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다. 수줍어하는 성질이어서 어부나 학자들을 피하는 버릇이 있다. 겁쟁이는 아니지만 길고 날카로운 산 마루트기처럼 우뚝 솟은 잔등 외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 이상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이 정도로 해두어야겠다. 제1군 제6장 유황고래. 이것도 은둔자이다. 유황이 배에 붙어 있는데 아마도 깊이 들어갔을 때 지옥의 점토층에 문질러댔기 때문이라. 흔히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먼 남해에서 밖에는 본 적이 없지만 그때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풍모를 자세히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추적당하는 일도 없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달려서 달아나 버린다. 여러 가지 기괴한 평판이 나 있다. 잘 가라 유황고래여. 나는 너에 대해 그 이상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아마도 가장 오래 산 낸트키스의 노인도 그럴 것이다. 제1권은 여기서 끝난다. 이어서 제2권 8절판. 이것들은 중간 크기의 고래들로서 범고래, 검은고래, 코고래, 살인고래, 환도, 상어고래가 있다. 제2권 제1장 범고래. 이 고래의 요란한 호흡, 아니 울부짖음은 육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깊은 바다의 주민으로서 그 이름이 유명한데 보통은 이것을 고래 속에 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고래로서의 특성은 모두 감추고 있으며 많은 박물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보통 8절판의 크기이며 길이는 50피트에서부터 25피트가량, 몸통 둘레도 그와 알맞게 균형이 잡혀있고 떼를 지어다닌다. 상당히 다량의 기름이 있고 등불용으로서 나쁘지 않지만 그다지 많이 잡히지는 않는다. 고래잡이들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향유고래가 올 전조로 여기기도 한다. 제2권 제2장 검은고래. 나는 고래들을 어부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대개 그것이 가장 적절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이름인 경우는 그 뜻을 밝히고 다른 이름을 제시하겠다. 이 검은고래의 경우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고래는 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것을 하이에나 고래라고 부르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먹을 것을 탐내는 꼴은 유명하며 그 입술의 안쪽이 위로 굽어 항상 그 앞면에 메피스토펠레스의 쓴웃음을 띠고 있다. 지구상의 이 고래는 평균 16피트에서 18피트의 길이이다. 그의 모든 지역에 있다. 헤엄칠 때 갈고리 모양의 등 지느러미를 보이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이 지느러미는 로마인의 코처럼 보인다. 향유 고래잡이 일이 그다지 잘 되지 않을 때 이 하이에나 고래를 잡아서 가사용의 싼 기름을 공급할 때도 있다. 금약가들은 사람이 오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향기로운 기름을 아끼고 이 냄새나는 초를 태우기도 한다. 그 지방층은 아주 얇지만 이 고래 중에 어떤 것은 30갤런 이상의 기름을 주기도 한다. 제2군 제3장 코고래 또는 일각고래. 이것 또한 기묘한 이름인데 그 특이한 뿔이 본디는 뾰족한 코로 잘못 알려진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길이가 16피트가량 되고 그 뿔은 보통 5피트가량인데 때로 10피트, 15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뿔은 송곳니가 발달한 것으로 턱에서 약간 수평보다 낮게 뻗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왼쪽에만 있으므로 기분 나쁜 몰골을 나타내고 서투른 왼손잡이 사나이 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 이 뿔이나 창이라고도 할 만한 송곳니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선원들이 말하는 바로는 코고래는 먹이를 찾을 때 이것을 갈퀴 대신으로 하여 바다 밑을 파헤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황새치나 동갈치의 칼날 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찰리 코피는 이것으로 얼음의 구멍을 판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코고래가 극지 바다의 표면에 떠오르고 할 때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을 알면 그 뿔을 내밀고 얼음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추측이 올바른지 어떤지는 보정할 수 없다. 내 의견으로는 이 코고래가 한편에 붙은 하나의 뿔을 무엇에 쓰든 그 뿔이 본디 무엇이든 그 뿔은 팜플렛 같은 것을 읽을 때의 종이 끼우기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코고래가 송곳니고래, 뿔고래, 일각고래 등으로 불리는 것도 들은 일이 있다. 아무튼 동물계의 모든 영역에서 보게 되는 일각류의 신기한 예이다. 은둔자였던 어떤 학자의 견해에 의해서 말한다면
이 바다의 웹불 짐승의 뿔은 옛날에는 해독제라고 생각되었으므로 그것을 조제하여 막대한 부를 얻었다고 한다. 이 수사선 뿔을 정제하여 녹각정을 만들듯이 그 고래의 뿔을 정류시켜 휘발성 염료로 만들어서 부인들이 기절했을 때 약으로 썼다고 한다. 아무튼 그 자체가 옛날에는 매우 진귀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고문서에 의하면 베스 여왕이 그리니치 궁전의 창문으로 미소를 지으며 보석으로 장식된 손을 흔들면서 마틴 프로비시의 용감한 배가 템즈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전송했는데, 그 배가 이윽고 그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마틴 프로비시는 여왕 전하에게 크고 위대한 코골의 뿔을 바쳤고 그것은 오랫동안 윈저성에 걸려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일랜드의 책에 의하면 레스드 백작도 무릎을 꿇고 여왕 전하에게 육지에 사는 웹불 짐승의 뿔을 바쳤다고 한다. 코골이는 표범과도 닮아서 풍모가 화려하며 젖빛의 흰 살에는 원이나 다원형의 검은 얼룩이 빛나고 있다. 그 기름은 투명하고 질이 좋은데 양이 적고 또 거의 잡히지 않는다. 보통은 극지 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된다. 제2군 제4장 살인고래. 이에 대해서는 낸터키 사람조차도 정확한 곳을 거의 알지 못하고 유명한 박물학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먼 곳에서 확인한 바로는 범고래의 크기만 한 것 같다. 흉포하기 짝이 없으며 이른바 식인종 같은 물고기이다. 때로는 거대한 이질판 고래를 입으로 물고 거머리처럼 매달려 뜯어먹고 끝내는 몸부림쳐 죽게 한다. 이것을 잡은 사람은 없고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은 적도 없다. 이 고래의 이름도 애매한 이유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나파트로, 나폴레옹이죠. 보나파르트나 상어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제2권 제5장 환도 상어고래. 이 신사는 그 꼬리로 유명한데 그것으로 채찍을 내리치듯이 적을 후리친다. 이절판 고래의 등에 올라타고 철석 때리면서 헤엄쳐 가도록 한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학교 교사의 처세술과 흡사하다. 이 고래는 살인고래보다도 덜 알려져 있다. 둘 다 법이 없는 바다의 무법자들이다. 제2권 끝남, 이어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권 12절판. 이것에는 크기가 작은 고래들이 속하는데 만세돌고래, 해적돌고래, 가루돌고래가 그것이다. 이 고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대개 4~5피트도 못 되는 물고기가 고래에 속하는 것을 의심쩍어 할지도 모른다. 고래는 누가 생각해도 거대한 뜻을 가진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수평의 꼬리를 갖고 물을 뿜는 물고래라는 점에서 보면 12절판으로 여기에 든 것들도 틀림없이 고래다. 제3권 제1장 만세돌 고래. 지구의 거의 전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돌고래다. 이 명령은 내가 한 것이다. 돌고래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언제나 위세 좋게 떼를 지어 다니고 넓은 바다 위에 마치 독립기념일 때의 군중들의 모자처럼 튀어오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추리는 언제나 선원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정말 위세 좋고 언제나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상쾌한 물결을 타고 온다. 바람 속에 장난치는 어린아이 같다. 길조로 여겨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대한 물고기를 보고도 만세를 부르기를 꺼린다면 어지간히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다. 천진한 쾌활함이 마음에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다. 영양이 좋은 통통한 만세돌 고래에서는 고급 기름 1갤런쯤은 넉넉히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턱에서 짜내는 술량 정밀한 액체는 더욱 희귀한 것이어서 보석상이나 시계 직공들이 탐내는 기름이다. 선원들은 그 기름을 숫돌에 바른다. 알다시피 그 고기도 좋다. 그러나 돌고래가 물을 뿜는 줄은 모를 것이다. 사실 매우 작은 물이므로 얼렴보면 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에 이 고래를 주의 깊게 보면 이것이 대향류고래의 축소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3권 제2장 해적돌고래. 해적, 매우 야만적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태평양에서만 나타난다. 만세돌고래보다 다소 대형이지만 몸체는 아주 닮았다. 화가 나면 상어에게도 덤벼든다. 나도 몇 번이나 보트를 내려 쫓아갔지만 잡은 것을 본 적은 없다. 예. 다음은 제3절 제3장 제3권 제3장 가루돌고래입니다. 가장 큰 돌고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태평양에서만 발견된다.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영어 이름은 단 하나, 어부들이 부르는 큰 돌고래라는 이름이다. 그것은 주로 이절판 고래의 주위에서 발견되는 데서 유래한다. 모습은 만세돌 고래와 약간 달라 그것처럼 통통하고 발랄한 몸체는 아니다. 참으로 산뜻한 신사다. 등에 지느러미도 없고 갈로 속에 대개의 돌고래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늘씬한 꼬리가 있고 인디언의 눈 같은 감상적인 눈은 엷은 갈색이다. 그런데 가루로 덮인 것 같은 입 때문에 전체 외관을 망치고 있다. 등 한쪽에서부터 옆구리의 지느러미에 이르기까지 짙고 검은 담빛빛인데 선체의 선처럼 뚜렷한 광택허리라고 불리는 선이 앞에서부터 꼬리까지 쭉 그어져서 위는 검고 아래는 흰 두 가지 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머리의 일부와 입 전체도 흰빛이어서 방금 먹을 것을 훔쳐갖고 도망쳐 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아주 흉하게 가루로 뒤덮인 외관이다. 그 기름은 일반적인 돌고래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각 고래의 소개가 끝났고요. 이어집니다. 12절판 이상은 이 분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돌고래가 가장 작은 고래가 된다. 이것으로 이름 있는 고래는 남김없이 수록한 셈이다. 그러나 이 밖에도 정체불명의 반천설적인 어중이 떠중이가 있지만 미국의 고래잡이인 나는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나는 선원들끼리 부르는 이름으로 열거하려고 한다. 앞으로 내가 막 착수한 일을 완성해 줄 연구가에게도 이 목록은 도움될 것이다. 만일 앞으로 다음에 말하는 것 같은 고래가 잡히고 조사된다면 그것은 2절판, 8절판, 12절판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분류 계통에 넣어질 것이다. 곧 병코고래, 정크고래, 푸딩고래, 케이프고래, 선도고래, 대포고래, 여윈고래, 동고래, 코끼리고래, 빙상고래, 대합고래, 청고래 등등이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옛 영국의 박학자들로부터는 별업의 황당한 이름을 가진 정체가 확실치 않은 고래가 인용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쓰지 않는 언어로서 제외시킨다. 레비에단 쪽으로서의 당당한 울림은 갖고 있겠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했듯이 고래의 분류가 단숨에 완전한 것이 되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은 보는 바와 같다. 나는 마치 콜로니오의 대성당이 완성되지 않은 탑 위에 기중기를 세워놓은 채 남아있듯이 나의 고래학의 체계를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다. 작은 건조물은 최초의 건축가의 손으로 완성될지도 모르지만 장대하고 참다운 것은 최후의 마무리를 후세에 맡긴다. 신이여, 내가 아무것도 완성해버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이 책도 초안의 초안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힘과 돈과 인내를. 제33장 작살잡이장. 포경선의 고급 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여기서 잠시 이 배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포경선에선 다른 상선에서는 볼 수 없는 일로서 작살잡이가 고급 선원 계급을 이루고 있다. 작살잡이란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었는지는 대략 2세기가량 전까지 네덜란드 어업에서는 포경선의 지휘권이 오늘날 선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선장과 작살잡이장이라고 불리는 고급 선원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작살잡이장의 원래 뜻은 기름을 빼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관습에 의하면 어느 틈엔지 작살잡이 중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었다. 그 당시 선장의 권한은 항해와 배의 잡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포경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것은 기름 빼는 사람 혹은 작살잡이장이 맡아 처리했다. 지금도 영국의 그린란드 어업에서 옛 네덜란드식 직명은 고래 지방치기라는 격화된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옛날의 권위는 형편없이 깎이고 말았다. 오늘날에는 다만 수석 작살잡이라는 것 외에는 선장의 부하로서 낮은 지위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나 포경항해의 성공 여부는 작살잡이의 솜씨에 달려있고 또 아메리카 어업에서 그는 보트 작업 때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래 의장에서의 불침범 등 어떤 경우에도 가판과 지휘가 그의 손에 돌아가기 때문에 해상정치의 원칙으로서 그는 명의상 활동구역이 평선원과 다르며 그들보다도 직급이 높은 자로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실상 선원들에게 동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고급 선원과 평선원이 크게 구별되는 점은 전자가 고물 쪽에 살고
후자가 이물 쪽에 산다는 점이다. 이 고물은 벼의 뒤쪽이고 이물은 벼의 앞쪽입니다. 따라서 포경선에서도 상선에서도 고급 선원들은 선장과 같은 장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메리카 포경선에서는 작살잡이도 배의 고물에 자리를 차지한다. 결국 그들은 선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밤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연락할 수 있는 곳에서 잔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단 말이죠. 물론 남양 포경 항해는 인간으로서 하는 항해 중에서 가장 길며 특수한 위험이 따르고 그들 특유의 이익사회에서는 계급 유화를 막론하고 그 수익이 고정된 급료가 아니라 공통의 행운, 긴장, 대담성과 노고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상선에 비해 그 규율을 늦추는 경향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이렇게 고래잡이들이 그 원시적 환경에 있어서 마치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가족들처럼 한데 뒤섞여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뒷갑함의 규율의 엄격함이 실제로 늦춰지는 일은 없고 더구나 소멸되어 버리는 일도 없다. 사실 렌트킷의 배를 찾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선장이 해군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당당한 위용으로 뒷갑판을 확보하면서 너덜너덜한 모직옷이 아니라 제왕의 시몽색 옷을 입은 것처럼 선원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피쿠도의 어물한 선장은 그런 천박한 허세를 부리는 사람과는 아주 달랐다. 그가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복종이라는 형태로 자신에 대한 존경을 강요했고 뒷갑판에 들어올 때 그 누구도 신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기도 했으며 후에 말하게 될 어떤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유별난 방식으로 일부러 자기를 낮춘 것인지 혼을 내주기 위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유별난 방식으로 문제들을 다룬 때가 있긴 하지만 에이허브 선장은 바다의 엄숙한 예의와 관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아니 그가 이러한 예의와 간섭의 그늘에 숨어서 이른바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도 머지않아 명백해질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이 예의와 간섭을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른 개인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듯도 했다. 그의 마음에 깃든 폭군성은 다른 경우에는 꽤 잘 숨겨져 있었으나 예의와 간섭의 옷을 입을 때만은 절대적으로 난폭한 위세를 떨치는 독재의 화신이 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우월하다 해도 그것은 다소 천하고 비열한 어떤 기교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 위에 실제로 효력 있는 권위를 떨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왕국의 참다운 왕자들은 이 세상의 단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세상이 주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우월해서라기보다 성스러운 무위를 지고의 것으로 삼은 소수의 선택받은 숨은 자들에 비해 너무나 열등했기에 오히려 유명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수한 자들이라도 극단적인 정치적 미신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때는 커다란 떡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므로 왕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리석음에도 권위가 붙게 된다. 더욱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경우처럼 그 머리에 대제국의 관을 씌우면 대중은 그 기막히게 큰 권력 집중 앞에 자기를 낮추어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무섭고도 절대적인 통치 하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묘사한 비극 작가라면 그 기교에서 지금 언급하려는 것만큼 중요한 암시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앞을 긋고 있는 사람은 낸트킷식의 우울함에 쌓인 털복숭이 모습의 에이허브 선장이다. 왕자들이 일로 붓을 달렸지만 지금 나의 상대는 이 늙고 초라해진 고래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당한 외관을 지닌 위용 같은 것은 여기서는 없다. 에이허브여, 당신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공중에서 잡아오는 것, 바닷속에 들어가 잡는 것, 형태 없는 허공 속에 그려내는 것이어야 한다.